이강민의 잡지사 10월호 16번째 페이지. 우리 가요계 이용씨가 있다면 우리 역사계엔 이분이 있습니다. 가을에 가장 활발히 스케줄을 소화하고 계신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박광일 선생님이 요즘 뭐 거의 전어 수준으로 가을에 굉장히 활발한 스케줄을 소화하고 계시다는 얘기가 있는데 오늘부터 또 해설 들어가신 게 있나요? 네, 해설이라기보다는 약간 연극처럼 출연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연기 쪽으로 들어가시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바라는 연기는 없고 그냥 나와서 좀 말만 정확하게 이렇게 전달해 달라 뭐 이런 거지만 연극적인 어떤 배경 속에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창덕궁에서 옹주 화순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조에게는 가래를 치른 혼인을 한 딸이 7명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옹주가 화순옹주입니다. 그래서 그 화순옹주 가래에 얽힌 또 화순옹주의 사랑에 얽힌 또 화순옹주에 대한 뭐 안타까움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한 1시간 반 정도 창덕궁 일정 안에 가래도 재현하고 재현까지는 아닌데 그 가래를 염두에 둘 수 있는 뭔가 이제 퍼포먼스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 박관일 선생님 현장 이런 프로그램 너무 가보고 싶은데 이게 거의 피케팅 수준이어서 표 구하기가 쉽지 않대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저도 제가 출연을 한 덕분에 보는 거지 제가 티켓팅을 하려고 해서는 티켓팅하기가 어려웠을 정도로 해서 현장에서 잘 보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직접 가서 몰래 좀 가서 당황시켜드리고 싶은 게 제 꿈인데 매번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네. 이번 주 금요일이 10월 25일 독도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는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우리와 일본의 어떤 역사적 근거들을 한번 쭉 살펴보고 왜 독도가 우리 영토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 다시금 좀 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근데 왜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했을까요? 네, 그 10월 25일이 이게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호로 그날 독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유권을 확인을 하고 독도는 앞으로 대한제국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00년 10월 25일을 기념해서 그래서 그날을 이제 독도의 날, 그러니까 10월 25일을 띄어서 독도의 날로 기념을 했는데 이게 이제 국가에서 공식하는 기념일은 아니고요. 민간에서 기념일을 정하고 많은 민간 단체들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독도가 왜 우리 영토인지 우리 국민이 알아야 한다는 사실에 너무 슬픕니다. 당연히 우리 거니까. 당연히 우리 거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이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냐면요. 국제법, 해양법, 그다음에 어떤 역사적인 영토 조항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일반 시민들이 대중의 역사에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전문적이고 어려운 내용들이고 또 문서들도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자기 나라 영토가 왜 자기 나라 영토인지를 공부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누가 팔아서 샀대 루이지애나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정도이고 저쪽에 또 안 산다는 걸 우리가 억지로 가서 샀어. 그래서 뭐 해갖고 그 알래스카 뭐 이런 정도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보통 예외성을 가진 사건이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왜 독도를 우리나라 영토인지 설명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안타까워하시거나 슬퍼하지 마시고 다만 저쪽에서 억지를 부리고 있으니 그러면 이거라도 좀 알아면 내가 좀 일단 속이 좀 편할 것 같고 혹시 누군가의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명확하게 역사적으로 얘기할 수 있대라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알아간다는 관점에서 이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른다고 누구도 비난하거나 또 때에 따라서는 잘못됐다고 얘기할 분은 없다라는 점.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굉장히 작은 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 미묘한 시선들 또 복잡 미묘한 어떤 영향들이 그 사이를 지나갔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독도의 날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가령 이제 뭐 제3의 나라에서 온 외국인이 여기가 이 섬이 영토 분쟁 지역이라는데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뭐 근거를 들어서 설명해 주기가 막상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영토 분쟁 지역이 아니라 그건 한국 땅이야. 우리 땅이야.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일본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긴 한국 땅이야. 왜 한국 땅이냐면은
그러면 내가 설명해 줄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네. 저기 그 여의도에 가면은 독도 관련된 기관이 있으니까 아, 그래요? 동북아 역사재단 가서 거기 가서 물어봐. 그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거야라고 안내를 하시는 게 편하지. 그 외국인하고 얘기를 하면 이 문서들을 얘기를 할 수가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예, 어렵습니다. 여의도로 보내라. 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뭐 알아두면 좋은 건 맞으니까요. 맞습니다. 독도가 우리 영토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근거들을 짚어볼 텐데 가장 뭐 중요한 근거는 뭐라고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역사 공부를 했으니까 역사와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정근대 영토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처럼 철책선을 쫙 긋는, 그러니까 GPS의 지도에 선이 쫙 펼쳐지는 그런 영토는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때에 따라서는 어저께 이 나라 땅이었던 게 내일은 이 나라 땅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바뀌기도 하거든요. 네. 해양 영토 같은 경우도 사실은 활동권을 염두에 두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독도 같은 무인도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머물렀다면 너무나 당연하게 그 머물렀던 그 사람들이 있는 나라에 속하는 땅이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무인도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유인도를 염두에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울릉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울릉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가까운 유인도라는 거를 증명해내는 것이 네. 고대 영토에 또는 중세 영토에서 독도가 우리 땅에 포함되는지를 살펴보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럼 이제 거꾸로 이제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소수의 조금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 예. 그럼 그 사람들하고의 논쟁 속에서 그러면 니네 나라 유인도에서 혹시 독도가 보이느냐? 예. 라고 물어보면 고대에 배를 타고 가서 뭐 고기잡이를 하더라도 네. 그게 보이는 섬이냐 보이지 않는 섬이냐가 중요한데 네. 한번 펼쳐보자 네. 하고 딱 펼쳐봤더니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눈으로 보이거든요. 육안으로. 그래요. 87km 그러네. 떨어져 있습니다. 사진에도 울릉도에서 본 독도가 나오네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유인도는 오키섬이라고 하는 데는 157km가 떨어져 있어서 2배 정도 멀리 있을 뿐만 아니라 87km. 예.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그러면은 네. 누군가가 항해를 하다가 저 섬이 있네, 저기 뭔가 돌섬이 있네 정도만 인식을 하지 네. 실제로 저거를 영토라고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그리고 당시의 항해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네. 결국은 저기가 눈에 계속 보이고 그러면 우리 저희 가서 고기 잡다가 다시 돌아오자. 그렇죠. 그러니까 독도로 갔다는 얘기는 다시 울릉도로 돌아올 수 있을 때 울릉도가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독도를 일단은 울릉도 생활권으로 인식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 그래서 거리가 일단은 그러니까 유인도에서 바라본 독도의 거리가 한국과 일본의 격차가 있다라는 거를 그러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가장 같습니다. 직관적인 근거가 아닌가 싶고. 자, 이렇게 오키섬에서는 정말 코빼기도 안 보이지만 울릉도에서는 맨눈으로도 볼 수 있는 독도라는 건데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의 역사적 관계성을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얼마 전 신라 지증왕 편이었죠. 그 이사부 장군이 울릉도를 복속시킨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짜로 가짜 사자. 나무 사자 만들어가지고 나무 사자. 그래서 막 잡는다 그래갖고 어떻게 해서 잡았는지 좀 알 수는 없지만 예. 아무튼 신라 장군인 김 이사부님께서 김이사부죠. 네, 우상국을 정벌했다. 지증왕 13년 이게 이제 삼국사기에 나오는 기록인데요. 네. 이제 이 기록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라 장군 이사부를 언뜻 생각하면 이때 독도를 우리 영토로 만들었나 이게 아니라 이때는 울릉도를 우리 영토화를 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여기에서 더 하나 의미 부여를 한다 그러면 이때는 우산국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바다 건너에 있는 그냥 독자적인 하나의 나라였었는데 네. 지증왕 때 신라로 편입이 됐다라는 거는 한반도 역사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자연스럽게 신라,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역사의 카테고리 속에 울릉도가 포함되어 있고 울릉도가 독도를 바라볼 수 있는 지역에 있다는 점 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 그러면 이 지증왕 때 우상국 정벌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상국에 그치는 것 또 한편으로 지증왕 때 영토 확장의 의미뿐만 아니라 독도의 역사에서도 일단은 중요하게 그러네요. 우리가 어떤 예. 중요한 어떤 시작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또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기록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상국을 정벌했는데 네. 그 옆에 작은 섬. 작은 섬 2개가 있었다. 이렇게만 찍어주면은 네. 이건 퍼펙트. 더할 나위가 없죠. 예. 네. 근데 이분들이 거기까지는 안 찍은 거예요. 그냥 우리는 우상국 정벌만 네. 했다라고 삼국사기 찍은 거죠. 그러니까 김부식
선생께서 고기까지만 찍어주셨으면은 자료를 좀 더 찾아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한참 뒤에 미뤄야 되는데 이제 고려 때는 너무나 기록이 조금 많지 않은 편이어서 관련된 기록을 찾을 수 없는데 네. 그나마 이제 조선시대 들어가게 돼서 이제 여러 자료를 특히 세종대왕 때 전국 지리지를 같이 실록에 편찬을 해서 집어넣거든요. 예. 그 유명한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은 네. 드디어 이제 우산과 무릉 두 섬이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에 있다. 그래서 두 섬은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서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릉이 독도인가요? 우산이 독도입니다. 아, 우산이 독도예요? 네, 우리는 그러니까 신라장군에서 우산국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울릉이라는 낱말과 비슷한 게 무릉이고요. 아, 그러네. 예, 그래서 이 무릉이 나중에 변해서 울릉으로 되고 아, 예. 이 우산이라고 지정한 여기가 네. 도대체 뭐지? 이게 무릉 본섬은 아니거든요. 네. 그럼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니까 네. 이게 이제 독도가 되는데 네. 요 우산이 독도로 바뀌는 중간에 한 가지 과정을 더 거치게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우산 그다음에 한 가지 과정 거쳐서 예. 그다음에 독도가 되기 때문에 예. 이 우산이 여기서는 독도. 독도다. 그래서 세종실록부터는 요게 독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 같은데 한 가지 과정은 비밀인가요? 뒤에 나옵니다. 아, 나중에. 오케이. 좀만 기다리세요. 예. 네, 예. 그 저기 전라도의 어부들이 거기 가서 이제 다시 불렀던 아, 이름이 그래요? 나오거든요. 예, 이제 예. 그 이름하고 연결이 돼서 네. 이제 나오게 되는데 네. 이제 여기서도 또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이게 위치를 가만히 보니까 예. 울릉도가 바깥쪽에 있고 독도가 안쪽에 있는 거예요. 아, 지도가 있어요. 지금 이 표기상 아, 세종실록 지리지. 지리지의 표기상 오. 이분들이 네. 보고서를 받아갖고 잘못. 잘 확인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당대에. 그러니까 예. 저쪽에 섬이 있다더라. 그러니까 아, 울릉도 바뀐가? 울릉도 아닌가? 요거를 표기를 안 했습니다. 독도가 더 내륙 쪽에 그려져 그렇죠. 있다고. 내륙 쪽에 있는 방식으로 그려져 있어서 예. 여기서도 약간의 아쉬움은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이제 공식적으로 울릉도 플러스 독도를 인식했다. 왜냐하면 울릉도하고 지금 한반도 사이에는 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독도를 가리키는데 네네네. 위치만 지금 바뀌었겠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정교한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네. 일단 분명한 거 울릉도 독도를 구분지어서 둘 다 이제 우리의 영토다라고 이제 기록을 남겼다는 건데 이때 뭐 독도에 대한 일본 측의 기록은 없나요? 일본 측에서 좀 이렇게 내세울 만한 기록. 예. 그렇죠. 그럼 이제 일본 측에서 내세우는 기록을 찾아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록을 내놔봐. 그러니까 안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아왔죠. 아, 우리가 찾아줬다. 뭐 나온 게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은주시청 합기라고 하는 지리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은주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157km 떨어졌던 오키섬을 가리키는데요. 오키섬 일대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일본 관리가 이제 어떻게 자료를 찾아서 울릉도 독도에 대한 자료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들의 표현에 따르면은 이제 울릉도를 죽도, 네. 다케시마, 아, 울릉도를. 예, 예. 독도는 송도, 마츠시마 아, 그래요.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거는 우리 일본 영토가 아니다라고 거기다가 적어놨어요. 아, 오키섬 관련 기록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아, 예.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네. 몰랐던 게 아니라 저쪽에 울릉도 독도가 있는데 알았는데. 이제 울릉도 이제 헷갈리니까 그냥 울릉도 독도로 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네. 각각 우리 섬이 아니다라고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이건 조선의 땅이다. 우리 땅 근교에 가볼 만한 외국 섬 약간 안내하는 것 같네요. 그게 아니라 이제 국경 지역이니까. 예. 그래서 네. 여기 오키섬을 건너가면 이제 우리나라 바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외국 섬이라는 거는 분명히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말하는 조선 거구나. 바다가 되는 거고 예, 예. 그리고 조선 바다에 가면은 처음에 이제 독도가 나오고 두 번째 울릉도가 나오는데 그거는 우리하고 관련 없는 저쪽 조선 땅이다. 예. 이렇게 오키섬 기록에 남아 그러네요.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네. 여기서 이제 결론은 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이제 그럼에도 이제 굉장히 이제 골치 아픈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네. 뒤에 가서 이제 딴 말하는 게 자기 역사를 좀 부정하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 앞서 그 이사부 장군이 나왔잖아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독도의 도로명 주소가 동쪽 섬은 독도 이사부길이라고 돼 있고 서쪽 섬은 독도 안용복길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우리 또 이사부 장군은 울릉도까지 가셨지만 이 독도까지 가셔서 네.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분이 진짜 독도 밟은 분. 안용복 선생. 안용복 선생님에게도 해봐야죠. 이 안용복 선생 이제 부산 동네 가면은 이제 그분 기념관도 있기도 하거든요. 예. 동네 분이에요. 네. 동네 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네. 동네 그 당시 외관이 있었잖아요. 예, 외관. 예. 일본어가 가능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예. 이분이 이제 그 울릉도하고 독도 일대에서 어업을 하다가 네. 뭐 일본 어부하고 싸움이 붙은 거죠. 예. 그러니까 다툼이 너 왜 우리나라 땅에서 고기 잡냐? 그때는 이제 강치 이런 것들 아. 잡을 때였으니까 왜 잡냐? 네. 그랬더니 저 조선노 하면서 끌고 간 거예요. 아, 그래요? 안용복 끌려갔어요. 안용복 선생이 끌려갔어요. 예, 소수니까 예. 일본 어부한테 끌려갔습니다. 근데 안용복 선생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네. 내가 우리 땅에서 고기 잡다가 그렇죠. 남의 나라 어부한테 끌려서 남의 나라로 왔네. 말도 안 되지. 네, 그런데 이분이 일본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오라고 사장 나와 이런 톤으로 사조. 예. 한 거죠. 예. 그랬더니 이제 이게 이제 외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이 사람이 여기서 단순하게 어부였고 뭔가 잘 모르면 되는데 일본 말도 안다. 그러니까 일본 관료가 볼 때는 이건 문제가 된다고 싶어갖고 막부에 알립니다. 예. 막부에 알려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랬더니 도대체 문제가 어떻게 해서 벌어졌냐 그랬더니 소위 말하는 어업권 문제를 놓고 예. 논쟁이 벌어져서 이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안용복 선생이 처음 한번 끌려갔을 때 이제 그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일정 부분 조선 땅이다라는 걸 문서로 받아오고요.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갑니다. 이번에는 네. 아예 관료로 사칭을 하고 예. 내려가요. 대단하신 분이다. 그래서 예. 공식적으로 문서 하나 내놔라. 네. 라고 해가지고 그 문서까지 중앙정부에서 받아내게 되면서 야. 그러면서 일본 측이 남기기로는 원록각서라는 것들이 이제 나중에 남게 되는데 네. 강원도 안에 울릉도와 독도가 있다. 이거는 조선 영토다. 아, 빼도 박도 못해 이러면. 이렇게 딱 정리를 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중에 이제 애국자시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안용복 선생이 나중에 이제 조선 정부로부터 이제 귀향을 갔다. 도대체 울릉도 독도를 찾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평가를 안 해주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귀향을 가신 건 맞는 거. 귀향 간 거 맞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 뭐냐면 울릉도 독도를 찾은 것과 관련 있는 게 아니라 네. 관료를 사칭했다라는 거예요. 아, 그게 문제가 된 거다. 그렇죠. 예. 지금도 사실은 그거는 문제가 그건 그렇죠. 되죠. 예.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결과에 있어서 네. 일본 쪽에서 일본이 각서를 인정했어요. 써줄 때 예. 이 울릉도하고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닌데 우리가 외교 문제를 일으켜서 미안하다. 이 부분을 안용복 선생한테 적어서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일본어가 안 됐으면은 그러네. 사실은 가서 또 그냥 가서 뭐 항의하고 그냥 다시 다시 환송돼서 이제 조선으로 돌아오는 정도로 그쳤겠지만 네. 또 성격이 만만치 않으셨던 것 그러셨나 같아요. 봐요, 내 진짜.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사부 장군은 그 모구로서 그러니까 저기 나무사자로서 이제 그 우상국을 정벌했다면 네. 이분은 말로써 의지로서 독도를 우리 영토로 확인시켜준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안용복 선생까지. 네. 그럼 뭐 이때까지는 영유권을 둘러싸고 일본이 뭐 내세울 만한 근거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의지도 크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근대 들어서 갑자기 1870년에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는 어떻게 조선 땅이 되었는가 이런 주제로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제 강점기는 1905년 또는 10년 을사늑약이나 아니면 한일 병합 강제 조약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경부선 철도의 노선을 일본 측에서 내밀하게 간첩을 보내서 확인했던 게 1880년대입니다. 아. 그리고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실제로 1870년대부터 이미 조선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일본으로 볼 때는 조선을 그때 명확하게 식민지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봤던 거였고요. 야욕을 드러내네. 그렇죠. 그러려면은 제일 먼저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리. 예, 와 예. 관련된 조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에서 제공하는 지도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지도와 또는 어떤 지리적인 어떤 정보를 얻어가려고 했던 네, 거였고요. 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첩보 기록이 조선국 교재시말 내탐서라고 하는 첩보 보고서입니다. 내탐서. 예. 그러니까 자기네가 보기 위한 거예요. 이거는 조선에 보여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보내주려는 문서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여러 영토가 나오는데 울릉도 독도가 좀 떨어져 있었다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이 된 내력이라는 부분들을 조사해라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울릉도 독도는 우리 영토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들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아, 결론은 우리 영토가 아니었구나.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네. 왜 이게 조선국 영토가 되었느냐예요. 예. 질문 자체가 약간 결론을 포함하고 있어요. 아, 그러네요. 네. 이게 왜 조선국 영토지? 조선 땅이라는 전제를 깔고 한 질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영토가 아니네? 네. 왜 안 됐지?
이 생각을 한 거죠. 왜? 근데 그건 또 반대로 보면은 틈바구니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비 걸 틈바구니를. 시비를 네. 걸 틈을 찾고 있었지만 네네. 1870년까지만 하더라도 결국은 일본에서 볼 때 울릉도와 독도, 특히 독도는 네. 조선 영토다. 조선 영토다. 근데 이게 왜 조선 영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우리가 쉽게 던질 수 있어요. 왜 큐슈는 일본 땅이지? 일본 땅이지? 그럼 이제 우리가 자료 찾아보면은 그게 나오죠. 네. 나올 수 있는 큐슈가 거잖아요. 일본 땅인 이유 이렇게 찾으면 되죠. 예. 그렇게 나오는데 뭐 처음부터 일본 땅이었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질문 자체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예. 그런 것들이 1870년 전에 만들어졌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미 이제 울릉도 독도는 조선 한국 영토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 즈음부터 이제 일본이 본격적으로 슬슬 좀 수작을 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으로 볼 때는 대륙 확장에 대한 것들, 특히 한반도에 대한 부분들이 러시아와 중립 지역이 되거나 또 때에 따라서는 러시아 쪽으로 포함되거나 영향권 안에 있으면 자기네가 위험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합니다. 위험하면 우리가 위험하지. 그렇죠. 우리 자기네가 하죠. 위험해. 예. 그러니까 어쨌든 한반도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네. 울릉도와 독도를 편입시킬지 논의를 자기네끼리 하게 됩니다. 자기네끼리. 예, 그래서 시마네현에 편입시킬지 부분을 자기네끼리 논의를 하게 되는데 네. 이에 따라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시마네현에다가 조사를 해서 네. 니네 땅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지 우리나라로 치면은 강원도에다가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경상북도 연락을 해서 네. 니네 땅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조사를 해라 네. 라고 한 거죠. 근데 시마네현에서 볼 때 영토 문제인데 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사실. 그래서 그걸 내무성으로 넘기니까 네. 내무성에서는 이 정도면 총리실로 넘겨야지. 부담스러운 거야. 네, 그래서 결국은 태정관이라고 하는 지금의 그 총리실에 해당하는 네. 일본 정부 최고 기관으로 넘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울릉도와 다른 섬 하나. 음. 이름도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일본 영토가 될 수 있는지를 5달 동안 살펴보다가 네. 결론은? 안 되겠는데? 안 되겠는데요. 이때까지도 안 되겠는데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현재 일본 쪽에서 뭐냐 그러면 여기에 포인트가 뭐냐면 울릉도와 독도 이렇게 적은 게 아니라 네. 울릉도와 다른 섬 하나다. 하나. 예. 그러니까 다른 섬 하나는 독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쪽은 그때 관련된 문서에 그림이 딸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기죽도 약도라고 하는 지도를 보니까 명확하게 울릉도와 독도를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럼 자기네들도 네. 이거는 무리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현 상황에서는 이제 접은 네. 차라리 한국 전체를 병합시키는 한이 있어도 독도라는 지역을 자기 영토화시키는 것은 어렵겠다. 이렇게 봤던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일본의 억지 주장이 생각보다 되게 근본 없는 억지 주장이었네. 그때는 그럼 우리가 그 일본 총리실까지 이런 얘기가 오갔다는 걸 좀 낌새를 채고 좀 경각심을 가졌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1880년대부터 네. 이제 조선 정부에서는 각 지역에 있는 영토, 특히 이제 거문도 사건도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네. 섬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고려 때만 하더라도 바다 쪽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면은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연근해 중심으로 정책을 펼쳤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국주의 열강들이 주로 섬들을 중심으로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제 공도 정책이라는 것을 포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섬에 있는 우리 백성을 우리가 지켜줄 수 없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가까운 육지 쪽으로 들어와 살아라. 네네. 그 섬은 비워둬라. 섬을 비우는 정책. 이게 공도 정책인데 예. 그 공도 정책을 포기합니다. 이제 살아라. 섬에 들어갈 사람들은 들어가서 살아라.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어장이 울릉도 독도가 그렇게 좋대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네네. 전라도 일대의 어부들이 네. 울릉도로 들어가서 사시게 됩니다. 멀리도 가셨네. 멀리 가서 사셨어요. 예. 그래서 울릉도에서 살다 보니까 어장이 좋기는 저기 80km 떨어진 독도가 좋은 것 같아요. 저 섬. 예. 저희 우산섬이라며 우산섬. 예. 근데 이분들이 우산섬이라는 지도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 그랬더니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랬더니 요즘에 그쪽에 물고기가 많어. 네. 어디 그랬더니 돌섬. 돌섬. 근데 이제 전라도 말로는 독섬. 독살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예. 돌로 이렇게 하고 예, 맞아요. 그물처럼 만들어 갖고 예. 물고기 못 나가게 네. 울타리 치는 것. 네. 이 독섬이라고 표현을 쓴 거예요.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독도를 우산섬이라고 했던 거에 독도가 된 그 중간 연결고리가 독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독도가 홀로 독자지만 그게 네. 외로운 섬이 아니라 돌섬이란 뜻이에요. 석도란 뜻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돌섬이라고 하니까 독섬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유식한 사람들이 독섬이 뭐야? 독도 자 따라해봐 독도. 그러니까 이게 독섬에서 이게 우산에서 독섬에서 독도로 그러네요.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었는데 이제 이런 과정들은 이제 대한제국 같은 경우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 그 독섬도 위험하다. 지금 계속 일본에서 뭔가 얘기가 오고 가는 것 같다라고 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1900년 10월 25일 칙령 41호를 통해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한제국 영토이며 앞으로 우리가 개발할 거다라는 것을 밝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10월 25일을 우리가 독도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하나요? 다케시마가 대나무 섬 이런 뜻인데. 그렇죠. 일단은 그래서 대나무 없잖아요. 독도에 대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일본에서 가장 많이 대충 붙이는 섬 이름 가운데 하나가 소나무가 있으면 송도, 그다음에 대나무 있으면 죽도 이렇게 많이 붙여가지고 그게 굉장히 그런 이름의 섬이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래도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게 대나무가 없어서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게 더 큰 문제라기보다는 여태까지는 자기네가 울릉도를 다케시마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불렀으니 여기가 말 그대로 이유도 없고 그다음에 어떤 근거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우산, 그다음에 석도, 독도로 이어지는 우리의 이름은 나름대로 내력과 또 그 원인을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고 독도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딱 보여줘도 이거 돌섬인데 돌로 된 섬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돌섬의 의미로서 독도를 충분히 연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름 자체에서도 두 나라의 그리고 소위 말하는 친소, 그러니까 친하고 멀리 있었던 게 금방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지금 상태로 정립된 것은 언제쯤인가요? 뭐 그때까지의 과정도 좀 설명해 주시면. 이제 사실은 이제 독도의 문제가 발생한 건 러일 전쟁입니다. 러일 전쟁 때. 네, 그러니까 이제 1900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제국이 자신의 어떤 주권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면 이 대한제국의 주권을 무력화시키는 과정들이 한일 의정서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그 한일 의정서의 배경이 러일 전쟁이거든요. 그리고 러일 전쟁이 끝나면서 러시아의 한반도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완전히 막아냈다고 판단하고 일제가 강요했던 것이 을사늑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러일 전쟁 과정에서 그들이 먼저 이제 울릉도에다 막루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울릉도에서 가만히 보니까 동해가 굉장히 자신들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태까지 저쪽 독도 문제를 그냥 소홀히 했다라고 자기네들이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군부 쪽에서 끊임없이 일본 정부에 요구를 합니다. 저게 조선 땅이 된다면 우리가 작전을 펼치거나 향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저거 일본 땅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군부의 요청을 받아서 그러면은 정부에서 그러면 그거를 시마네현에 편입을 시키자라고 했던 게 1904년이 되고요. 그래서 그 결국은 1905년 일본 내각에서 일본 편입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40호로 편입한다라고 일방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대한제국은 뭐 어떻게 대응했나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대한제국이 그런가? 이제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뺏겨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을사늑약이 강제된 그 다음해인 1906년에도 이거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외교권을 뺏겼지 영토를 뺏기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사실 조사해라. 독도가 지금 일본 영토로 들어갔다는데 어떻게 된 건지 사실 조사해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당시 울릉도 군수였던 심흥택이 강원도 도지사인 이명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것이 근거가 없으니 다시 조사하라. 나름 그래도 대응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일본이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인정하겠습니다라고 우리 쪽에서 나왔다면은 일본 쪽에서 일말에 그러니까 그때 강제로 편입한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일말에 어떻게 보면은 독도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1906년에 을사늑약까지 강제된 해 상황에서도 이거는 그러네요. 일본 영토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러일 전쟁 당시에 독도를 일본이 편입하게 된 근거가 뭐냐면 저 섬은 아무 나라에 속하지 않는 섬이다. 무국적인 섬이다. 근데 앞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건 조선국 땅이라고요. 그렇죠. 예. 자기네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1904년에 이 편입 자체도 무효이고 그다음에 그 편입하려는 시도 자체도 네. 사실은 근거에 맞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외교권을 빼앗긴 시기에서도 끝까지 좀 일말의 여지조차 주지 않으려 했던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국제적으로도 독도가 지금 우리 땅이라고 인정을 받게 된 거는 광복 이후라고 봐야 되나요?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인정을 받았다고 봐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좀 골치 아픈 부분들이 있습니다.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예. 6번에 걸친 예비회담과 마지막 본회담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영토의 부분들이 정해지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냐면은 울릉도 지금 영토에는 울릉도, 거문도, 제주도와 한반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쪽에선 독도 빠졌잖아. 아, 근데 독도 정도 작은 섬이라서 포함을 안 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이런 표현이라면 마라도는 어떡할 것이며 그래. 제주도 옆에 그다음에 거문도 옆에 백도, 복일도 왜 안 넣었어? 복일도. 복일도 그다음에 홍도 그다음에 흑산도 이런 데 다 네. 어떡할 거예요. 아, 그렇죠. 이게 사실은 네. 문서에 쓸 때 네. 한국에 있는 3,000개의 섬으로 다 써볼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네. 울릉도를 넣었다는 얘기는 거기에 독도를 넣었다는 얘기인데 네. 갑자기 이것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죠. 아. 그리고 사실은 예비회담 중에 한 번 정도 독도가 일본 쪽으로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나머지 5번은 한국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우리가 거기에 교섭 당사국도 아니었어요. 예. 그때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때 우리가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마지막으로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던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대한제국 이전부터 우리가 일본과 맺었던 모든 불법적인 것들 조약을 무효로 원천 무효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1904년 조약도 무효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편입시켰던 것들은 그들의 일방적인 선언이지 이건 조약도 아닙니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독도를 그들의 어떤 영토화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여러 면에서 근거가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그들은 이제 계속 분쟁 지역화 시키려고 하는데 그렇죠. 네. 분쟁 지역 아닙니다. 그냥 우리 영토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그래서 혹시 독도가 왜 한국 땅입니까? 그러면은 각국의 여러 지역에 있는 독도 관련된 자료실로 네. 안내를 해주시면 이거 다 설명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운주시청 합기 이런 거 기억하시기 어렵잖아요. 잡지사가 빨리 영어 자막 시스템을. 잡지사를 보시라고 하면 되겠네요. 잡지사에 영어 자막. 영어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영어 안 해도 그분이 한국어 요즘에는 그렇죠. 예, 글로벌 분들이 시대니까. 한국어 하셔서 하는 경우 많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한국 사람들이 독도에 대한 생각을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 시기는 더 이상 이제 일본이 얘기할 수 없으니까 뭔가 하나를 트집을 잡는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1904년에 강제 편입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일제 식민지로 된 첫 번째 사건이 이 독도라는 강제 편입 사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제 침탈의 어떤 시작점이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고 문제는 그거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일본 사람들 중에서 일부이긴 하겠지만 아직도 식민지 지배 체제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지 않구나. 그러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거를 계속해서 분쟁 지역으로 만든다는 거는 그때와 같은 욕심을 아직도 갖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걱정은 현실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일본과 그다음에 한국의 독도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의 독도 문제에 대해서 주의를 가지고 살펴보시면 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앞두고 오늘은 우리 땅 독도 이야기를 또 나눠봤습니다. 박광일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